이 무역영어라는 1차 무역영어라는 과목 이름만 보면 뭔가 영어에 굉장히 능숙하거나 영어를 잘하시거나 뭐 토익 점수가 높다 이러면 무역영어도 잘 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무역영어는 방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이 영어의 방점이 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무역의 방점이 가 있습니다. 이 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규범과 협약과 규칙을 영어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내가 무역영어 시험에서 뭐 합격을 못하겠다, 꽈락을 맞겠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한글로 되어 있는 국문본을 열심히 잘 보시고 또 영문본도 같이 회독을 잘 하다 보면 합격하는 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느냐, 무역영어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느냐. 우리가 보통 3대 협약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3대 협약. 이 3대 협약이 뭐 세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CISG라는 협약이 있어요. 오늘 살짝 맛보기를 할 건데 이 CISG라는 협약이 있어요. 그리고 인코텀스라는 또 우리 거래 규칙이 있습니다. 정형거래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UCP 600이라는 또 신용장과 관련된 해석 규칙이 있어요. 요 세 개 협약에서 보통 한 20문제 전후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저희 40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 20문제가 요 3대 협약에서 나온다. 그러면 약 50% 정도가 나온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공부 시간의 대부분이 요 3대 협약의 이제 영문본을 회독을 하시는 데에 집중이 되시는 게 맞아요. 그게 맞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뭐가 들어가냐면은 각종 운송 협약 또는 보험, 적하보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재협약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 영어로 된 협약들을 회독을 해서 내 몸에 체화를 시켜서 시험장에서 맞는 거 찾아내고 틀린 거 찾아내고 하는 시험이 우리 1차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면 회독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나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절대 저희가 이 시험에 합격을 못한다 이런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느냐? 올해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느냐?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로 3대 협약에서 50% 이상이 출제가 됐어요. 50% 이상이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저희가 무역영어 시험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난이도를 판단할 때 3대 협약에서 몇 문제나 나왔느냐라는 거를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어요. 3대 협약에서 좀 출제가 많이 됐다. 그러면 이번에 좀 쉬웠네. 3대 협약에서 출제가 좀 적고 다른 협약들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어려웠네 라고 저희가 보통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협약에는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는 3대 협약에서 50%가 넘게 나왔으니까 쉬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오히려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3대 협약에서 50%가 넘게 나왔지만 출제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이 3대 협약에서 출제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면 결론적으로 체감 난이도는 2배로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40문제 중에서 20문제가 3대 협약이면 우리 시험 수험 공부의 대부분의 시간을 3대 협약을 공부하는 데 할애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3대 협약에 나오는 문제는 다 맞춰야 된다
3대 협약은 거의 다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대 협약을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험에 정답은 없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결국에 회독을 많이 해야 된다. 회독. 반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영어로 된 협약이나 한글도 마찬가지죠. 영어로 된 협약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무슨 영어 중고등학교 때 영어 내신 시험 보듯이 일일이 읊어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본능적으로 내가 틀린 문장을 보았을 때 본능적으로 얘가 내 몸이 내 뇌가 거부감을 일으키도록 회독과 반복을 통해서 체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요게 갈수록 중요해질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책이 2권이에요. 무형영어 1권이 있고 무형영어 2권이 있어요. 1권은 이제 이론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역에 대해서 이제 개념들을 이론적으로 풀어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권은 협약서예요, 협약서. 그래서 협약이나 규칙이나 규범들, 요것들의 원문을 이제 갖다 놓은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1권을 바탕으로 개념을 이해하고요. 나중에는 2권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2권에 집중이 돼서 2권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 국문 내용 보고 영문 내용 보고 나중엔 영문만 쭉 반복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첫 교시 때 한 10분 정도 그 전 교시의 그 강의 내용을 조그맣게 쪽지 시험 정도로 보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복습을 하셔야 되니까.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요.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그냥 조그맣게 세 문제 내외로 해서 조그맣게 시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혹시 뭐 더 시험이나 저나 관세사란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객관식으로 해야죠. 주관식은 좀 그렇죠.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식으로 하시죠. 이러다 주관식으로 내고 싶으면 어떡하죠? 알겠습니다. 객관식으로 하시죠. 들어가 볼게요. 3페이지 한번 볼까요, 저희? 1권의 3페이지. 무역영어란이라고 써있는 페이지입니다. 자, 무역의 의의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무역이란 상이한 국가 간의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게 무역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격지자간 거래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격지자간 거래. 격지자간 거래라고 하면 요 그림을 아마 앞으로 저희가 많이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얘를 수출자라고 해볼게요. 수출자는 엑스포터, 그리고 수입자는 임포터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수출자의 영업소가 있거나 공장이 있거나 하겠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수입자의 영업소가 있거나 공장이 있거나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과정이 요 내륙운송, 요 해상운송, 다시 수입국에서의 내륙운송,
그리고 수입자에게 도착하는 얘네 둘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요걸 저희가 격지자 간 거래라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라고 해서 격지자 간의 거래. 요 그림은 아마 저희가 종종 그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격지자 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무역의 많은 특징들이 국내 거래하고는 다른 많은 특징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상이한 국가란 지역, 기후조건, 부존자원, 생산물 등 자연 조건이 이질적이고 뭐 노동 어쩌고 저쩌고 사회적 조건이 다른 경제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역영어란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무역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뭐다? 유체물,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이제 무역의 종류라는 파트예요. 무역의 종류. 요 섹션은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냐면, 이제 하나의 무역 거래, 무역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요리조리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무역이라는 하나의 어떤 거래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첫 번째 분류가 이제 수출과 수입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가면 수출, 들어오면 수입. 그 다음에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유형, 무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게 조금 볼만해요. 요거는 제3국 개입에 따른 분류.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이 있죠. 중개무역을 먼저 보면 중개무역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서 제3국의 상인이 중개 알선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3국 상인의 중개 알선에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그게 중개무역이다. 중개와 알선이 주된 역할이다. 그래서 중개와 중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중개무역의 경우, 자, 여기 수출자가 있고요. 여기 수입자가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서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알선하는 중개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중개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물건은 바로 가고 대금은 바로 지급받고, 다만 이 중개인은 이 둘의 알선자 역할을 해주는 정도인 거죠. 그렇게 되면 상거래가 몇 번 일어나죠? 상거래가 한 번 일어나요. 한 번. 얘랑 얘랑 직접 거래하는 거니까. 요거는 공인중개사 생각하면 돼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 내가 아파트를 산다. 아파트를 살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제 그 매수인을 구하죠. 아파트를 살 사람. 아, 반대구나. 내가 사야 되는구나. 그럼 나한테 팔 사람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나한테 직접 부동산을 판매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서류라든지 뭐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래는 한 번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개무역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고 중간에 중개인이 하나 있다. 얘는 조금 달라요. 얘는, 이 수출자는 얘가 있는지도 몰라. 수출자는 얘한테 파는 거야. 얘한테 물건을 팔고요. 얘는 돈을 주겠죠. 그리고 얘는
얘한테 다시 한번 이걸 또 팔아요. 대가로 반대급부로 돈을 받고요. 그러면 얘는 상거래가 몇 번 일어났죠? 거래가 2번 일어났죠. 요거는 공인중개사 당근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근 마켓이 중개인이 되는 거죠. 요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리셀 하는 거 생각하면 돼요. 리셀. 내가 명품을 하나 사서 요즘 리셀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플랫폼들 통해서 그 리셀을 할 때 내가 중개인이 되는 거죠. 내가 뭐 샤넬 가방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되팔 때 내가 중개인이 되는 거죠. 요거는 상거래가 2번, 얘는 상거래가 1번. 요거를 잡고 가시면 되니까 그 5페이지에 있는 표를 한번 볼게요.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을 비교해 놓고 있는데 봅시다. 수출상, 수입상은 둘 다 거래 당사자가 되고요. 요 중간상을 한번 봅시다. 중간상의 역할이 거래 알선과 중개에 그친다면 이는 중개인, 중개무역,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거죠. 다만 거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거를 중개상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말로는 자기의 계산으로 활동을 한다. 자기의 계산으로, 즉 리스크를 진다는 거죠. 과정에서 물건이 손상되거나 뭐 대금이 지급을 못 받는다거나 하는 리스크를 지면서 하고 있는 게 중개무역, 그렇지 않은 것이 중개무역.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통과무역하고 스위치무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수출입의 연계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출하고 또 수입하고 땡치는 게 아니라 수출하고 수입이 연계되어 있는 애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물물교환은 이제 화폐의 개입이 없어요. 통화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연계무역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 이제 밑줄 한번 그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구상무역. 얘는 물물교환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한데 이제 100% 물물교환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대금으로 주고 일부는 현물로 주는 형태를 우리가 구상무역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굉장히 물건 단위가 큰 것들, 뭐 군용기, 뭐 전투기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많이 구상무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응구매. 대응구매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살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팔아 라고 해서 두 가지의 별도의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협력,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제조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을 환매하기도 하고요. 뭐 기술 이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로 산업협력이라고 합니다. 가공 방식에 따른 분류, 위탁가공무역, 또 수탁가공무역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용역의 거래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뭐 어떤 물건을 만들고 싶어, 제작을 하고 싶은데 그 물품을 만들기 위한 생산 시설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생산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이제 제조자한테 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이런 걸 위탁가공무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이걸 위탁판매무역, 수탁판매무역이라고 하고 있어요. 위탁판매무역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줄, 위탁판매 방식과 유사한 거래로 보세창고 인도 조건이 있다. 보세창고 인도 조건 거래, 이걸 저희가 BWT 거래라고 하고 있어요. BWT 거래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보세구역의 개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보세구역? 보세구역이 뭐냐면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자, 봅시다. 관세는 언제 발생한다 그랬죠? 저희가? 수입할 때 관세가 나오죠. 그러면
자, 얘는 국경이야, 국경. 여긴 또 뭐죠? 여긴 바다예요. 바다예요. 그러면 요 분필이 이제 수입이 되는 거예요. 요 분필이 수입이 되는데 여기 국경 건너자마자 수입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물품을 저장도 해야 되고 또 배도 정박을 해야 되고 또 통관도 해야 되고 이런 행정상의 요건들이 필요해요, 수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까지 배에 실어놨다가 통관 다 되고 나서 물건 내릴 거야? 이건 현실적으로 어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요만큼을 이렇게 파요. 이렇게 파서 여기를 보세구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국경이고요. 얘는 관세선이라고 해요. 관세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수입은 이 관세선을 넘을 때 수입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요때 이제 요걸 수입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 보세라는 말은 뭐 저희가 의류 얘기할 때 보세 많이 하지만 이제 유보한다. 뭘 유보해? 세금을 유보한다. 그래서 잠깐 요 회색지대를 가리키는 단어다. 요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관세법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BWT 거래가 뭐냐? BWT 거래가 뭐냐? 일단 우리가 수입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물건을 수출을 한다는 거는 결국엔 누가 살 사람이 있어야 수출을 하는 건데, 이 BWT 거래에서는 수입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구매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물건 갖다 놔. 한국에다가 일단 물건 갖다 놔. 근데 구매자가 없으니까 요거를 세금을 낼 사람도 없고 통관을 할 사람도 없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쟁여놔. 물건 쟁여놓고 들어와서 구매자를 물색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거래 형태죠. 무조건 팔 수 있다 이거지. 그 해상 운송비, 뭐 항공 운송비 다 부담하고 일단 들어와서 구매자 찾는다. 이런 거래를 저희가 BWT 거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개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볼게요. 무역 서신. 이제 무역 서신 이 부분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시험에서는 이제 사실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만 이제 상식 차원에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무역을 함에 있어서 서신을 주고받는다든지 오퍼레터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생기는 쓰게 되는 이제 서신의 어떤 저것들, 형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제가 이제 무역회사에 다녀 본 결과 이걸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그냥 편하게, 요즘에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